역사상 최대 자민당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여자 아베다 항상 좋다가 뭐 독도 발언하고 하면 뭐 대사 조치하고 다시 갑자기 아닌 것 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흔들리고 이럴 때도 우리도 강력한 지도자를 하나. 그걸 저는 이제 폐색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출구도 없고 막혀있고 갑갑한 상태, 무력감,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억지력을 서둘러서 갖춰야 된다. 이게 삼국 관계가 굉장히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 저는 저 하나의 그 어떤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그 정권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유재수의 싱글레리티를 진행하는 유재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일본 전문가이신 황세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세희 박사님은 게이오 대학의 정치학 박사시고요. 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일본 띵크탱크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또 일본 지금 요번에 그 선거가 있었던 중의원의 의원실 보좌실에 거기서도 근무를 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여시제 등 이렇게 띵크탱크에서도 근무하셨고요. 국회 외무 통일 그 위원회에 또 보좌관도 하셨고, 그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일본 통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도 일요일 날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그 밤에 이렇게 자면서도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그랬는데,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3분의 1을 역사상 최대 자민당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다들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같이 이제 제가 박사과정 있을 때 일본의 민주당 의원실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도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셨었거든요. 그분의 당선에 대해서 계속 걱정이 돼서 또 저도 계속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제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일할 때 같이 계시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거의 다 대부분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반면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한일 싱크탱크에서 이제 의원 대화 같은 거, 정책 대화 같은 걸 계속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만나 뵀었는데, 그중에 또 자민당 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많이 또 낙선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이번에 또 많이 부활도 하시고, 그래서 좀 희비가 개인적으로도 좀 교차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자민당이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압도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서 각종 법률이라든가 자민당이 그동안 그 의회 내에서 좀 좌절을 겪었던 많은 법안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거 과정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정책적인 내용은 많이 보이지가 않고, 뭐 사실상 하나 있었다고 하면 소비세 논쟁이었는데, 야당에서 뭐 소비세 서민 생활들이 빡빡하니까 소비세 좀 낮추자 그랬는데, 일본은 사실상 뭐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세금을 낮춘다는 거는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런 걸 갖다가 야당에서 다 들고 나왔을 때 자민당에서도 그걸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뭐 음료와 음식료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면제하는 걸로 받아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정책 이슈가 상당히 없어진 이번 선거였고, 근데 선거 기간 내내 보면 이렇게 가끔가다 보도를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의 그분의 그 개인적인 어떤 인기라고 그럴까 그런 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압승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은 정책 선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다카이치 사나의 한 분의 개인기 아니면 인기에 의존한 선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해산을 이제 표명하면서 했던 연설들에서도 명확하게 이 선거의 프레임을 이제 규정을 했는데, 사실 역대 총리들이 해산할 때 이번 선거는 뭐 예를 들어 아베 같은 경우는 국난 극복 선거입니다. 뭐 고이즈미 같은 경우 우정 민영화 선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거의 명분을 이제 줘야 되는데, 다카이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선거는 앞으로의 이 어려운 환경을 끌고 나갈
일본의 총리를 누구로 하실 건지를 선택하시는 선거입니다. 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다나 사토 같은 이제 다른 당의 대표들이 총리로 하실 겁니까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되게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세 부분은 사실상 여당으로서는 정말 받기 어려운 건데 그거를 이제 여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걸로 입장을 내보내면서 사실 야당들이 유일하게 여당을 공격할 가장 유효한 카드가 무력화되고 그러면서 선거 프레임 자체가 다카이치 총리가 원하는 구도로 딱 정리가 된 그리고 나서 되게 짧은 그러니까 해산하고서 16일 만에 투표를 하는 건 역대 최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단기간에 다른 이슈를 거의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스피드로 선거에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다카이치 전략이 아주 잘 성공한 선거인 것 그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네, 수상이잖아요. 네. 총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존에 그 저기 나이 많으신 총리 대신하고는 많은 스타일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네. 이번 선거할 때도 보니까 자기가 그 재난재해에 관련돼 가지고 이 국가가 방지 그런 걸 잘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그 보통 뭐 그런 그 레토릭만 하는데 이분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네. 뭐 일본 아주머님들은 되게 그 뭐 집에서 염색을 하는지 염색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지진 같은 게 나고 그래가지고 물이 다 끊어지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그 특이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 밀착형이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공감이 사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면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참패한 데도 있을 건데 열린 여당에서 탈퇴해가지고 나온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이 만든 이 중도 세력이 완전히 그렇죠. 무력화됐어요. 네. 이분들의 실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압승에 저는 가장 큰 공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게 그런 중도 개혁 연합의 전략적 실패가 사실은 이 압승을 만든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명당이라는 조직표를 가져오면 이제 1 더하기 1에서 플러스 이런 이상을 할 거다라고 이제 노다상이 그 노다 대표가 입헌민주당 대표가 그런 식의 이제 연설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결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표들이 올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입헌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표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 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그 전부터도 그 입헌민주당의 그러니까 골수 그런 어떤 진보적이고 평화를 이제 원하는 그런 좀 말하자면 리버럴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좌파 계열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자민당이 해오는 정치에 대한 이제 불만과 이제 그런 어떤 갑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대안적 선택지로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당파들 안에서 계속 자민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를 했고 이번에도 계속 그 여론조사 할 때마다 무당파가 거의 30%씩 계속 나왔어요. 직전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 있는 정당으로서 전혀 이렇게 위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선거에 들어간 거죠.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런 유권자한테 부분들도 있죠. 호소할 네. 수 있는 그런 그냥 중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저도 사실 이번에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든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중도라고 저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중도가 뭐지?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예전 언어인 것 같고 뭐 중도라고 하면 그냥 중도라고 할 것이지 중도 개혁 연합이라는 뭐 걸 하고 뭐 이렇게 이름 자체도 너무 그러니까 예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아젠다 설정을 하고 이제 표방을 하고 나오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X가 그 트렌드 1위를 한 어떤 이제 리트윗이 엄청 많이 된 트윗이 있는데 엄마는 전쟁을 멈추고 올게 이런 이제 트윗을 어떤 에세이스트가 올렸는데 그게 이제 2월 4일 5일 뭐 이럴 때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정말 그런 어떤 기존의 평화주의 국가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전후 세대들의 반전주의 운동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와닿는 말인 거예요. 내 자식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야 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리버럴한 진보 계열의 반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한 전후 세대의 한 그룹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트위터 상에서는 공유가 많이 됐지만 유튜브 상에서 저는 그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반전과
그런 기존의 그런 어떤 우익에 대한 공격으로는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냥 40대, 50대 이상의 어떤 전쟁에 대한 반전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와닿는 호소력이긴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식료품도 가격이 오르는데 그 옛날 얘기하고 있네? 라는 식으로 되는데 중도개혁연합에서는 그 아잔데를 계속 강조를 한 거죠. 일본이 그럴 정도로 하도 총리 대신이 많이 바뀌고 아베 총리 외에는 뭐 하도 중간에 누가 계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럴 정도로 많이 바뀌어갖고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뭐 좋으나 싫으나 네. 다카이치 사네 총리 대신은 한동안 볼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몇 년간.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이 다카치 사나의 일시적인 그 개인기에 의한 거냐, 아니면 일본 사회가 가야 되고 그렇게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어떠한 그 욕구의 그 표출이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글로벌 강대국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글로벌 정세를 보면 자유주의 질서가 이제 많이 흔들리면서 국제법이나 뭐 국제기구가 잠깐 무력화되는 현상이 생기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푸틴, 뭐 시진핑 이런 그 소위 말해 영어로 스트롱맨들이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 보면은 뭐 총리 대신이 계속 바뀌고 뭐 당내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적 인기도 없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사실상 국내 일을 하기도 바쁜데, 이제 이 그 뭔가 다카이치 총리가 뭐 옛날에 그 영국의 대처수장처럼 뭐 철회 총리로 등장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어쨌거나 일본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지금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흔들리고 이럴 때도 우리도 강력한 지도자를 하나 만들어서 해서 뒷받침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변화가 뭐 외국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겠지만 일본 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소위 말해 기존의 정치 노선하고 좀 약간 다른 어떤 그 새로운 노선이 글로벌 질서와 이런 것들이 다 변화돼가는 와중에 새로운 질서가 적어도 일본 국내에서는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이라 그럴까, 문제의식이 분명히 약간의 어떤 말하자면 시대정신 비슷하게 저는 공유되는 부분이 최소한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폐색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폐색감이라는 게 좀 이렇게 어디로든 출구도 없고 막혀 있고 갑갑한 상태, 혹은 이제 그게 스스로가 그걸 타개하지 못하는 약간의 그런 무력감,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딱 떨어지게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단어로 이 일본의 지금 2026년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그 일본의 국가라는 게 이제 아마 요시다 노선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이제 그런 전후 일본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라면, 국가의 어떤 힘의 체계로서는 미일 동맹을 통해서 안전 보장을 보장받고, 대신 이제 평화헌법 때문에 군사력의 어떤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 미일 동맹으로 안보를 확보받고, 대신 자유주의 무역 질서 안에서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한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전후의 그 전세적의 글로벌리즘 안에서 매우 성공한 방식이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의 체계로서 힘과 이익과 가치의 체계로 보는 게 이제 코사카 마사타카라는 이제 국제정치학자가 보는 국가를 보는 수단인데, 전 이제 그 세 개를 가지고 본다면 마지막 그 가치의 체계는 유엔 중심 국제 협조주의라는 거, 비핵 평화 국가를 하면서 유엔의 가장 모범적인 일원으로서 살아남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후 80년 동안 일본이 해왔던 어떤 국가 운영의 방식이고, 그걸 이제 요시다 노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80년이 지나면서 시효를 다 한 거죠. 더더군다나 트럼프라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오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듯이 뭐 돈로주의, 원로주의, 그러니까 서방구에 집중하겠다. 됐다. 사실 이제 본인은 일본은 미일 동맹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 혹은 아시아 인도 태평양 안에서의 핵심적인 협력자, 파트너로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신들이 지위를 가져온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만족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미국은 떠나고 이 모든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의 책임은 일본 혼자 지게 된 근데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당황도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그 세계적인 관세 정쟁을 트럼프가 이제 하면서 일본도 거기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5,500억 불. 그렇죠. 지금도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번에 또 아카자와 대신이 또 갔더라고요. 미국 가서 협상하고 있던데 그런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주의도 이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남은 이제 가치의 체계도 사실은 유엔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면서 이제 사실상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일본이 기대왔던 어떤 성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다 저는 붕괴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과 생존의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는 그런 갑갑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게 진격의 거인이라고 그걸 보면은 그 엄청난 그 보호대에 있는 그 성벽에 살다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를 굉장히 그 상상력 있게 그려낸 일본 만화인데 그걸 보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옛날에 그렸지만 최근에 일본 현재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그 자기네들을 지켜줬던 그 엄청난 성벽이 다 조금씩 구멍이 나서 무너지면서 이제 위협감이 있는데 어떻게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막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하면서 그 저기 하나의 그 어떤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그 정권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 기간 중에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 얘기도 많이 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에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가장 큰 이렇게 우려스러운 중국의 시진핑 그 대통령과 중국이 이번 선거의 1등 공신 아닌가. 외교 안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알력이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일본 그 총리 대신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 다카이치 사나이 이분이 뭐 정권 기반도 별로 약하고 그럴 때 대정부질문에서 대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유사시에 자기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한령 못지않는 한일령이 지금 중국에서 발효돼가지고 여행도 안 가고 관광 수익도 다 끊어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끔쩍 안 하고 근데 그 국민들은 오히려 할 얘기했다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보면 3분의 2 의석을 갖고 이제 각종 걸 해나가긴 하겠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게 안보 정책은 어떻게 바뀔 건가? 왜냐하면 자민당 하면 그동안 이제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국들을 불편하게 했고 그다음에 또 총리 대신이 특히 그랬죠. 그리고 자위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제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 가능한 군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계속 그런 강성 발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기존의 그 노선하고는 많이 다른데 결국은 이번 선거가 그 일본 전체의 그 안보 정책과 일본 안보 정책이 바뀌면 주변 나라는 약간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근본적인 전환점을 이제 확실하게 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게 전쟁 가능한 국가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인들한테는 그 본인들의 문제 설정에 핏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접근들이 오히려 투표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외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엄마가 전쟁 구하러 갔다 올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 투표하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전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평화주의 정당을 찍고 올게라는 걸로 이제 리트윗을 한 건데 그게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그런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고 막상 눈에 보이는 미국이나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이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수화하고 우경화한다고 느끼지만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가 더 강하고 어디에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침략받지 않는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인식들이 공유가 되면서 이제 그게 그 억지력의 강화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보 전략의 대전환이 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제한 없이 우리가 원하는 억지력을 서둘러서 갖춰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그 문제 의식으로 공유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또 공감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선거 이후에 그 강요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이즈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안보 관련되는 산문서 개정과 그다음에 평화헌법에 대한 걸 갖다 약간 자위대에 대한 그 헌법 조항을 뭐 넣는 거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걸 받은 거 아니 찬성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보 산문서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 안전 보장 전략 이게 최상의 문서로 이제 국가의 안보에 대한 말 그대로 있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NSS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보 전략에 맞춰서 방위력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게 국가 방위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NDS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그 방위력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건지에 대한 방위력 기본 방침.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명칭이 제가 딱 마지막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안보 산문서가 이제 같이 세트로 이제 개정을. 그게 이제 그동안 일본이 그 대외적인 어떤 거를 할 때 그게 제약이 돼 있던 문서인가 보죠. 그게 이제 사실은 처음 그걸 만든 건 아베 2기 때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시다 정권에서니까 22년이었던 것 같은데 23년. 그때 이제 개정을 한번 했고 그거를 이제 그때 이제 방위력을 2%까지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리겠다라는 걸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그 실제로 아베 총리 때부터 해왔던 어떤 방위력의 전환을 제도화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있는 그 목표들을 다카이치 총리가 된 지난해 말에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고이즈미 방위대신한테도 지시를 했거든요. 조기 개정할 수 있게 서둘러 달라. 그 얘기는 올해 안에 이제 2%까지 국방 예산을 GDP 2%에 해당하는 정도까지 예산도 빨리 늘리고 이제 그건 사실 미국과의 문제에서도 이제 방위비 부담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방위 관련돼서 중요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는 이제 방위 무기 이전 장비 이전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해외에다가 방위 산업이 사실은 방위력을 가지려면 방위 산업이 국내 산업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일본은 이제 그 평화헌법 때문에 살상 무기 수출이 안 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을 키울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한을 건 게 5가지 유형의 그러니까 무기란 별도 안 써요. 방위 장비를 수출하려면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뭐 재난이나 재해 뭐 이렇게 등등해서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에 준하는 장비만 수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방위 사업을 키우는데 너무 제약이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논의는 다카이치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아베 이후 기시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시바 정부에서 내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식자 회의를 1년 내내 꾸준히 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정리된 부분들이 그대로 사실은 다카이치 내각에서도 이제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그 일본 선거에 그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거는 사실상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중국의 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피봇 투 아시아를 갖고 아시아로 재배치라는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전통적인 이제 이 동아태 그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끌어들여갖고 이렇게 약간 중국을 이렇게 컨테인먼트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었는데 사실 인도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이 석유 금수가 됐는데 그거를 도와준다고 인도가 대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 아주 고율의 관세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부과했죠. 그렇지만
그 인도에서 그거를 뭐 거의 뭐 무시하고 오히려 그 저기 중국의 무슨 전승절 기념일날 가갖고 뭐 푸틴 뭐 김정은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막 다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그냥 공개적으로 별로 관심 없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아태 전략에 남아 있는 게 일본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뭐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할 수밖에 거기를 지원해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가 없는 아태 전략에 일본의 중요성은 더 중요하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거기에 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사실상 아까도 말했지만 그 대만 개입 관련돼 가지고 네. 문제가 됐을 때도 일본 아시아 국장이 그 중국 외교부에 갔는데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약간 대화 나누는 그 사진 중에 중국 국장은 이렇게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고 이 일본 국장은 이렇게 그 중국 통역 듣느라고 이렇게 고개를 네네. 약간 숙이고 있는 게 마치 혼나는 모습 같이 그렇죠. 보이게 그게 인터넷에서도 네.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본 국민을 자극하고 그래서 양국 간에는 좀 약간 아직까지도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저기 뭐 며칠 전에 좀 잠깐 이렇게 봤더니 일본 총선과 관련돼 갖고 우리나라는 별로 노평을 안 한 것 같고요. 뭐 그냥 긍정적으로 했겠죠. 근데 중국은 굉장히 외교부 대변인이 그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총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이거 남의 나라 내정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 저 인상 깊은 게 그 중국말로 정시 부시 머시 그러니까 정시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직시해라. 그러나 그리고 그 부시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머시가 뭐냐면 외면하지 말아라.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해야 될 게 여러 개 있어. 뭐 국제적으로 뭐 약속한 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대만 개입과 관련돼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하는 그 정상회담에서 맺은 4개 문서 중에 2개인가가 정면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뭐 대만 문제는 너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뭐 이 정도의 그렇죠. 한 거 그거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과하든지 아니면 그 문서의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 여자 하베다. 이러면서 강경 이미지가 막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안 가시고 그리고 굉장히 생활 정치인 모습을 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당초 예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뭐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은 저희 독도 관련되는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야스쿠시 신사 참배 뭐 곡물만 보낸다든가 뭐 하여튼 어떻게든지 어떤 형태로다가 뭘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이게 삼국 관계가 굉장히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주변국하고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풀어나갈 문제다. 그래서 항상 좋다가 뭐 독도 발언하고 하면 뭐 대사 조치하고 다시 갑자기 아닌 것 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오기 전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정부에 대한 사실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엄청 있을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엄청 반일일 거다라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이시바 총리도 엄청 이제 되게 좋게 평가를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고 났을 때 그 두 분이 만나셨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참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제 그런 인터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됐던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사실은 그러니까 실무자 당국자 레벨에서는 점점 쌓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되시고 나서 두 분이 만나셨을 때도 상당히 좋은 그 분위기로 흘러와서 이번에 이제 셔틀웨이도 했고 이제 방문을 또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초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신뢰를 구축해 가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쌓이게 있어서 안심이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이제 뭐 너무 희망적인 관측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중일 관계가 저렇게 갈등이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총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어떻게든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한테는 유리한 이제
관계로 갈 거다라는 나름의 내심의 안도감들을 제가 보기에는 또 일본은 나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장기 집권이 확실시되는 리더가 생겼는데 중국이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1월에 있을 에이펙 그 심천인가요? 중국에서 진행하는 거. 쯤에는 뭔가 그래도 만나는 걸로 어떻게든 좀 이렇게 국면을 해소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희망적인 기대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중일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마저 이렇게 틀어버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저를 비롯한 일본을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현실적으로도 미국하고의 대화를 위해서도 한일 간의 관계를 굳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문제화시키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뭐 정치적인 측면과 외교 안보적인 측면은 그래도 좀 약간 짚어봤고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그 국제 경제 또 국제 금융시장 또 그다음에 뭐 이 다양한 그 일본 자체뿐만 아니라 뭐 저희 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경제 정책 표방이에요. 그리고 뭐 되게 특이하게 적극적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해나가겠다. 책임 있는 거고 적극하고는 약간 재정에 이게 단어가 좀 약간 형용 모순이잖아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처음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한 용어인데 그런데 뭐 일본은 뭐 근데 또 저는 처음에 제가 이거 보고 이거 왜 저 일본 말이 뭐 이렇게 능숙하지는 않지만 왜 그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인데 다카이치 총리 경제는 다카이치 노믹스라고 물론 그렇게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산화에노믹스라고 하는데 왜 앞에는 성 쓰고 뒤에는 그렇게 쓰죠? 저는 박사님이 그 말씀 물어보시기 전까지는 전혀 이제 그걸 인식도 못했었는데 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금 막 이것저것 뒤져봐도 뭐 이렇게 딱히 뭐 정설은 없는데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노믹스라고 하기에는 이제 발음이 너무 어렵다. 예, 약간 그런 이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여성이기 때문에 훨씬 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첫째 여성 총리인 만큼 뭔가 친숙하고 친근함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사나이 노믹스라고 이제 그 이름을 써서 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게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재 선거에 이겼는데 연립이 여당이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총리가 될지도 말지도 되게 애매한 그런 약간 과도기 시간이 있는 동안 총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재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을 약간 네이밍하다 보니 그러니까 뭔가 다카이치 하면 뭔가 공식적인 거고 사나이는 어찌됐던가 이름은 더 친숙한 느낌이니까 그래서 사나이 노믹스를 했나? 약간 그거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다 전혀 이건 정말 그 어떤 공식적인 게 아닌 그냥 도는 이야기들이어서요. 사실상 일본 경제는 사실상 그 노믹스라고 붙일만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이재명 노믹스다, 뭐 이노믹스다. 뭐 근데 이노믹스 좀 약간 있어. 이 코자를 붙이면은 이코노믹스다. 그럼 이코노믹스는 이코노믹스잖아요. 그럼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는 경제학 교과서대로 뭐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충실해 갖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일본은 사실상 노믹스라고 붙인 거는 이코노믹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른 환경에서 되게 특이한 실험을 많이 해서 뭐 사실상 일본 그 슈퍼스타인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이도류라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수하고 타자도 홈런 타자며 강속구 투수를 미국 프로야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거의 그 수준으로다가 일본의 그 통화 정책을 2차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그 2하고 2는 다른 거지만 차원이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거는 기존 정통적인 경제학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이후에 약간 일본 경제의 특히 금융 정책하고 비슷하게 돼갖고 일본화 재판화됐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실은
그 전에는 일본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특히 그 지난 30년간의 디플레 탈출 정책하고는 탈출 정책의 그 쓴 뭐 무제한 그 뭐 제로 금리 뭐 양적 완화 무제한 막 이런 거는 사실상 기존의 정책 경제학 체계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경제긴 경제지만 이코노믹스는 아니고 아베노믹스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베노믹스라는 거를 뭐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이제 여자 아베긴 하지만 아베노믹스하고 저거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아베노믹스고 사나이노믹스는 환경이 달라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극심한 극심한 디플레의 옌고 상황이고 지금은 저기 인플레 상황 약간의 인플레 아주 극심하지 않지만 인플레 상황에 그건 또 어느 정도 탈출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런 다음에 옌 저상황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일본 아베노믹스하고 사나이노믹스는 어느 게 좀 많이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가 세계의 화살 얘기했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앞에 두 가지가 그러니까 N을 이제 N 관리하면서 금리 그러니까 그다음에 재정 출동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적극 재정을 한 거죠. 한다. 재정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가지고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민간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그때는 이제 규제 완화라고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구 같은 것들을 각 지역마다 만들면서 그 지역의 전략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가 있으면 규제 다 철폐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그 세 번째 화살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그 당시에도 사실 그래서 많이 기업이 이득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 엔저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하면서 그거가 임금 인상으로까지 연결이 안 된 채로 그냥 이제 10년이 지나버리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엔저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만 훨씬 더 팍팍해졌군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좀 어떻게 나아졌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생활은 훨씬 가난해졌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일본인들의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실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계속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게 민간 투자 활성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산업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기간 산업들을 뭐 17분야 정도로 나눠서 이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확대는 하긴 하는데 그 핵심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국가 주도의 뭐 산업 활성화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한국 경제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약간 좀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 그 아베 총리와 이 다카이치 총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규율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재정을 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정을 활용해 가지고 이 디플레를 탈출하겠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 재정 그러면 어떻게 그 재정을 다 그 감당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소비세 도입하고 그걸 세율을 계속 뭐 5, 8 막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엔 재정을 풀고 세금은 또 올리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상쇄돼 갖고 효과가 크지 않았나 싶은데 요번에는 보니까 이제 사나이노믹스를 보니까 그런 재정 규율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재정하면서 심지어 공약으로다가 소비세율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2년간 안 받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재정 적자 규모는 그건 어차피 국채에서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이제 좀 이거는 좀 굉장히 강하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를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정 규율과 관련돼서 일본의 이 정책들이 사실은 뭐 일본이 아마 뭐 그 재정을 갖고 뭐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 PB라고 하죠. 일본 정치에서는 그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용어긴 한데 그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에서 그 빼기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그 세출의 그 이자 비용, 국채 이자 비용을 뺀 나머지 세출이 그게 그 흑자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흑자를 내는 걸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재정 규율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요번에는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그 사나이노믹스를 보면
재정 규율 그 일본의 정치인들 뭐 재무성 관료나 정치인들 머리를 막 이렇게 쥐고 있던 그거를 약간 논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그 다카이치 상이 그 계속 그 선거 때도 했고 이 재정 관련해 때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재정 규율의 속박을 벗어나야 해서 적극 재정을 하겠다. 요 그러니까 주바크라고 이제 일본어로 하는데 네. 속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PB 관점에서 계속 재정을 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안 하면서 엔저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호황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거가 결국 국민들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되게 명확하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카이치 총리 이제 경제자문회의 위원 중에 한 분이신데 되게 이런 얘기를 이제 다카이치 경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되게 열심히 이제 설파하시는데 아이다 타쿠야라는 이제 에코노미스트가 있으신데 이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재정 규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게가 어려우니까 저축 조금 하고 그냥 계속 이제 어떤 미래에다가 빚을 안 남기려고 이제 재정 건전성에만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적극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안전하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걸 이제 자꾸 전환을 하려고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프리머리 밸런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관점이다. 관점이다. 사실 근데 이제 그 PB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강조하는 부서가 우리 이제 기재정부 같은 재무성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재무성 해체 대우도 작년 되게 봄에 특이한 거죠. 예. 예, 그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별로 보도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103만의 벽이라고 한국 그 부분은 좀 많이들 이제 언급이 됐지만, 그 세액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부양 가족이 이제 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수입이 1년에 103만원을 넘으면은 공제 대상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벌이 하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20, 30대 이제 결혼하고서 있으면서 더 일할 수 있는데 그 103만 원 공제 받으려고 딱 그 시간 넘게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다라는 게 사실은 아베 때부터 1억 총활약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사실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야지 세액공제를 깨야지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계속 막아온 주된 이제 그룹이 재무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선해 총리가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10월달에 등장하고 사나에노믹스라고 하는 거를 표방했을 때 약간 좀 특이하게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작년 10월이니까 그때도 이미 예언자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뭐랄까 주식은 이제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다가 그 30년 그걸 탈출했어요. 그래서 1989년 당시에 3만 원 9천 정도 되는 거를 2025년 뛰어넘었잖아요. 그래 지금 이번에 총선 영향으로다가 거의 이제 6만을 막 돌파하려고 막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이 지금 이제 주식이 완전히 그 호황이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부도 또 돈을 많이 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이제 너무 좀 약간 2차원적인 그 통화 정책으로다 제로금리 유지했다가 이거에 대한 병폐가 많다. 그리고 그 정부가 그 채권 발행하는 걸 전부 다 사줘가지고 그걸 갖다 영어로 재정지배라고 하는데 피스칼 도미넌스 그러니까 사실상 통화 정책이 아니고 그냥 재정 정책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없애고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일본 정부 부채를 조금씩 줄여가겠다, 테이퍼링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제로금리였는데 이거 제로금리 아니야. 그래가지고 금리를 최근에 한번 올렸죠. 그래가지고 0.75가 돼서 아직은 1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서 금리도 그렇게 이제 하는 상황인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한 중앙은행에서는 약간 그 통화로 보면은 기존의 극완화 정책에서 약간 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약간 돈을 틀어지려고 하는 상황에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보다 더 심하게 재정적으로 소비세도 안 받는다 그다음에 또
저 재정은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러면 이거는 국제 신뢰도를 많이 잃을 것 같아서 뭐 얼마 전에 그 똑같은 섬나라의 영국에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그거 미니 버짓 예산 잘못 얘기했는데 그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재원 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갖고 영국 국채인 길트가 국제 투자자들이 다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 재정 혼란이 일어나 갖고 단명 정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글로벌 사람들이 글로벌 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뭐 정치 기반도 약하고 그다음에 이 그 중앙은행하고 박자도 엇박자고 어나더 리츠 트러스의 길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총선에서 압승을 해버려 갖고 그 이제 그런 얘기가 쑥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거 어느덧 리츠는 아니고 최소한 8년 정도까지는 이 총리를 볼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에 그 완화해서 약간 정부하고 어긋나는 거를 그 뭐 과도하게 하지 않고 금리를 뭐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 채권도 조금 더 이렇게 그 적재적인 건 좀 받아주고 그래서 금리를 좀 안정시켜. 왜냐하면 일본 금리를 조금만이라도 국채금리 국제 시장에 일본 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면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그 세출 이자 비용 세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눌러야 돼요. 그러면 재정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 그다음에 여기서 그 국채의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다 보면은 통화가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모든 위험은 그 풀린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금리도 그냥 꽉 쥐고 있어. 주가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호황으로다가 막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은 푼다고 그래. 그러면 결국은 딱 보면 환율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걱정이 우리 예나가 좀 약세되면 뭐 예나 약세되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나하고 동조가 되는 원화가 약세가 된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이 환율 때문에 지금 뭐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뭐 국민 모두가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거 기간 중에 약간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그 외환특매라고 하나요? 개념은 아마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엔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맥락은 전체 맥락을 보자면 그날 발언은 결국 민가 투자를 활성화하는 거를 자기 열심히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다가 엔저고 엔고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엔에 대한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서 뭐 조종하는 기금이죠. 외환특례 기금이라고. 그게 흑자다. 오히려 엔저 때문에. 왜냐하면 뭐 개입하느라고 달러를 많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엔 떨어지니까 뭐 평가액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엔저를 용인하는 듯 해갖고 이게 뭐 거의 160엔으로 하다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G7 국가인 일본은 그렇게 외환시장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글로벌 또 어느 정도의 공조가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지금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를 굉장히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달러를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앙은행한테도 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 보고도 계속 금리 좀 낮춰라. 금리 낮추면 당연히 달러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리 그 자금이 많이 풀리겠죠.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큰 그 문제는 그렇게 다 거기다가 위험을 몰아놓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160엔 가면 본인들한테도 안 좋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흔들릴 것 같으니까 구두 개입을 해서 레이체크를 해갖고 뭐 레이체크라고 해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도 있긴 한데 물어보죠. 아니 그냥 이렇게 시장에 가서 막 이렇게 달러를 막 팔고 원화나 뭐 예나를 사는 게 아니고 요즘 상황이 어때라고 감독 당국이 물어보죠. 그게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감독 당국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 그러면 이거 언제 또 외환 당국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이 시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뭐 거기는 조그만 베이시스 네, 네. 포인트로도 되게 크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옌이 갑자기 157 뭐 이렇게 네, 밑으로 네, 훅 떨어졌잖아요. 일본 전문가들도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결국은 다카이치 총리를 제어할 수 있는 건 마켓밖에 없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세 감세나 이런 거는 본인한테는 되게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문제이니 오히려 이제 그 국민회의가 됐건 국회가 해결하게 하고 본인은 이제 외교 안보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소비세를 그 하기 위해서 뭐 국민회의인가 뭔가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네. 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만드는 거죠. 전 이제 그 TF처럼 해가지고 여야랑 유식자라고 보통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할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다카이치 총리 공약상에 그걸 실제로 다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열어놓고 아마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로 2년 동안 식료품만 소비세 제로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또 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미국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그 다카이치 저기 그 총리가 뭐 어떻게 보면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게 5,500불 그거에 대한 미국 투자 약속인데 사실상 옌 저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막 그 빨리 투자하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압박 넣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유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160에는 넘지 않게 하고 그 약속한 관세 협상에 그 약속한 5,500불을 투자하게 이렇게 일본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장관이 환율을 조금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뭐 입법이 좀 안 돼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미국에서 일단 뭐 그 저기 뭐 다시 그 왜 안 해주냐 약속 이행 안 해주냐 이러면서 관세를 다시 이제 부과하는 걸로 막 찍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게 클리어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생각보다 그 선거 와중에 그래도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또 막상 또 나오는 후속 보도들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청구서가 될 거다라는 관측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으니까 빨리 약간 그런 식의 압박의 카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 보도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트윗은 날렸지만 X는 올렸지만 왜 빨리 안 주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보도들도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랑 약간 입장이 아주 다르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내놔라고 이제 트럼프는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까 그 담당 대신이신데 그 계속 관세 협상 하던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지금 어젠가 오늘 이제 넘어가서 논의한다고 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거기는 이제 후보 사업도 뭐 정하고 막 그러면서 좀 약간 진도가 나가는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 다카이치 재정 정책이 그냥 뭐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 성장 그 핵심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건 주로 어떤 분야에 뭘 하겠다.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 경제체가 그동안 보면 사실상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조금 소홀히 한 게 일본 분들이 되게 이게 개인주의적인 그게 강하다 보니까 뭐 일본의 그 적자 그 저기 그 서비스 적자가 심한 게 그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그 저기 뭐 디지털 그거 적자. 미국에다가 그 저기 돈 사용료 내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심지어 우리나라 회사가 일본 가서 라인인가 그 SNS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한국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존재하는데 이제 일본은 이제 그게 가장 큰 게 말하자면 야후재팬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다 그런 어떤 플랫폼화하고 그러니까 IT 전환하는 게 저희보다 훨씬 늦춰지면서 어떤 플랫폼 권력이라는 걸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라인 빼고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컨텐츠 산업들의 플랫폼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일본이 AI 관련돼 갖고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기업들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작년에도 일본에서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됐던 게 사카나 AI라는 예.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AI 육성 전략이랑 또 일본의 AI 육성 전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무슨 소브리엔 네, AI. 네. 소버린 AI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풀스택으로 이제 우리 나름의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도 비슷한 그 접근이긴 한데 그걸 해결하는 전략이라고 할까 그게 좀 다른 방법인 게 그러니까 사카나 AI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커다란 LLM을 만드는 거 AI를 만들어서 그걸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AI들을 묶어서 AI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만든 그게 뭐 그 코스트 비용,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한 90% 정도 이제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제가 700 파라미터랑 7파라미터 정도 차이였던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이제 적은 이제 파라미터를 쓰면서도 훨씬 그렇죠, 이제 좋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게 이제 뭐 800명 정도 하는 전 세계 중국의 코딩 딥시크 같은 건가? 약간 중국의 딥시크도 소형 모델인데 뭐 성능은 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떤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기존의 LLM이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흡수하는 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모델은 이제 반대 방향이다. 추론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창업자들이. 일본 뭐 보면은 뭐 사실상 이번 그 중국에 막 이렇게 그 불링을 당한다고 할까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히토류 수출 제한 그것 때문에 일본 또 많이 화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반도체 시장의 그 업스트림 소위 말해 원천 쪽에 관련돼서는 중국이 갖고 있잖아요. 뭐 히토류나 뭐 이렇게 무슨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중요 광물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게 다운스트림인 그 저기 뭐 데이터 센터나 빅 모델 같은 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양대 패권으로 이렇게 그 경쟁을 하는데 뭐 한국하고 저기 일본의 위치는 사실상 중간에서 이 제조하는 거 뭐 반도체 제조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보니까 무슨 저기 일본 그 저기 대만의 TSMC가 일본에 투자하는 걸로 해서 약간 구마모토에 공장이 최근에 갔죠. 하여튼 장시간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 그 전체적으로 일본 총선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그 다카이치 총리가 그 국내에서 국내 정치에서 적어도 중의원에서 자기의 그 위치를 공고히 했다. 다만 외교 그다음에 특히 경제 이쪽 분에서는 그렇게 공고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재량의 여지가 크지는 않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싶은 게 그 개표하고 나서 이제 압승에 나온 보도가 나온 다음에 기자회견을 왔는데 절대 웃지 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단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더 이제 우리가 해나갈 일이 많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이제 그 처음에 그 총리 하시면서 일본 말로 그 일하고 일합니다라는 거 영어로 하다라이테 마이리마스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그게 이제 무조건 일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이 국민의 신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앞으로 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약간 그런 자세로 압승 이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러니까 최대한 웃지 않고 그러니까 막 싱글벙글하는 표정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고 오신 것 같은 여러 가지 과제들을 껴안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처럼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옌 저에 동조되지 않고 우리 환율이 일본 혹시가 엔화가 극저로 가더라도 그냥 이탈해 가지고 그냥 꿋꿋하게 잘 제자리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꼭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어쨌거나 그 글로벌 그 환경에서 혼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파급력과 없이 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옆에 있는 이웃 나라니까 지금의 그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갖고 잘 되면 저희 나라도 또 좋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갖고 좀 보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응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외교 거 아닌가. 안보적으로도 어찌 좋든 싫던 간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네. 대면하고 대화를 해야 될 상대가 예. 정리가 된 거라 이제 그런 네. 부분에서도 서로 이제 좀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거나 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서로의 문제를 좀 갈등의 소지를 가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예. 잘 구축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너무 즐거운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토론이었었습니다. 유재수의 싱귤러리티 이만 마치겠습니다.